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선교 의원을 시켜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또 보수통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겨레 박찬수 논설위원 실장, 정치팀 김민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늘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취재 중인 박다혜 기자 연결합니다. 박다혜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박다혜입니다. 네, 이틀 전에 우리가 그 방송할 때 확진자가 16명이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어제 3명, 그리고 오늘 4명이 추가돼 6일 현재까지 모두 23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된 확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오늘 추가된 20번 환자부터 23번 환자까지는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자세한 동선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20번, 21번, 22번 세 환자는 앞서 나온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20번 환자는 41살 한국인 여성으로 중국 우한에서 근무했던 15번 환자의 가족이고요. 21번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으로 6번 환자와 접촉한 지인입니다. 그리고 22번 환자는 46살 한국인 남성인데요. 이분도 16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를 하다가 인후통 같은 증상을 호소해 검사를 했고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23번 환자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이 환자는 58살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23일 관광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국내 확진자 가운데 세 번째 중국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은 그런데 확진자 판정을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네, 얼마 전에 정부가 중국 우한시에서 최근 들어온 분들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이런 입국자들을 전수조사하던 중에 발견한 사례입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분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이분이 발열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후에 좀 더 자세한 결과는 그러니까 역학조사 결과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인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국인 관광객 뭐 전체를 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네. 입국 제한 지역을 좀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가 네, 그런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와 입국 제한 조치의 효력,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중국 안에서 신종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어디까지 퍼져 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국내외 방역 대응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나가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방문했던 분들 중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이제 의사 환자라고 부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의사 환자의 기준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중국 후베이 성을 다녀와서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분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요. 오늘 이 기준이 이제 대폭 바뀌어서 내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후베이성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국가를 다녀온 분들이면 혹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해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타이와 싱가포르처럼 지역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보이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다혜 기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종 코로나 현황 살펴봤는데요. 김민아 기자, 지금 국회하고 정당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대책 세우고 있죠. 국회 특위가 구성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특위가 구성이 되는 거는 합의가 됐고 네. 아직 몇 명이 들어갈지 의원 수까지만 합의가 됐고요.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해서 총 18명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쟁점은 명칭과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은 월요일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특위가 이제 구성됐지만 활동을 하려면 일단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 언제 열리나요? 네, 열린다는 것까지만 또 그것도 합의가 됐고 일정은 네.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 또한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회동 통해서 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압박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 비상대응을 좀 같이 거듭 요청을 하면서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좀 시급히 국회를 여는 것이 야당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뭐 기재위, 교육위, 외통위도 추가로 열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회를 야당에서 열자고 하고 여당은 좀 잘 안 열려고 하고 이게 우리가 보던 장면인데 지금 좀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각 정당에도 뭐 특위를 만들고 또 대책을 내놓고 있죠. 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민주당은 지금 김상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고요. 방역의 질과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된다. 비상대응 체계를 좀 꾸리자고 야당에 제안을 하면서 수출 기업이나 관광, 항공, 해운, 외식 업종에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한국당은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있기는 한데 좀 전문적인 대응보다는 주로 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T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연일 되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하고 정당의 이런 움직임, 박탄수 실장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좀 너무 정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인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좀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좀 더 부추기면서 불안감을 더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장 그 임시국회를 열어갖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 방역 대책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법적,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리고 지금 뭐 관광이라든가 자영업, 음식, 또 교통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진작시킬 것인지 그런 대책들을 국회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건 뭐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명칭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 명칭과는 이 신종 코로나는 전혀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저렇게 뒤로 미뤄진다.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금은 당리당략보다도 아무리 4월 총선이 지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더라도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고 그게 국회의 본령이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정당들이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어제 그 비례위성정당, 중앙당 창당식을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오셨죠? 예, 좀 다녀왔습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어제 2시에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정말로 이제 진짜 당으로서 출발을 한 거죠. 그 자리를 좀 메운 의원들이 모두 다 한국당 의원들 뿐이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 하면 다른 당에서도 좀 축하 말씀을 하러 오시고 좀 되게 모든 국회 다른 그 정당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어제는 네,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메웠고요.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그 당원들도 대체로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황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환호성을 지른다던가 옷이나 뭐 이런 소지품들도 뭐 붉은색 계열의 것을 많이 입고 왔고요. 그래서 거의 한국당 행사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참 총출동을 네, 해서 맞습니다. 이 당이 우리 당이다 뭐 이런 네. 과시를 하는 것 같은. 자, 지금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인턴을 모집 중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글이 올라온 거는 지난 3일인데요. 공지사항에 미래한국당을 위해 일할 인턴 직원을 모집한다. 뭐 급여는 어떻고 언제까지 어디로 뭐 이력서를 보내달라라는 정말 그냥 되게 딱 올라왔어요. 근데 딱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이름만 빼면은 자유한국당의 것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는 안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자 김재원 정책의장이 정당법에 그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오히려 반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뭐 문제가 되냐. 다른 회사 일할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뭐 잠시 추천하는 게 뭐 문제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해서 웃음을 좀 샀습니다. 네. 네,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터졌네요. 자,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황 대표를 고발했고요. 쟁점은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래한국당이 그 중앙당 창당 대회를 하려면 일단 5개 광역시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1,000명씩 그러니까 최소 5,000명을 모았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자유한국당 당원일 것이다. 라는 그 추측 때문에 이중당적 금지에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입당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또 있습니다. 네. 그 황 대표가 특히 한국당 의원들한테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좀 그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좀 활동해달라고 좀 권유 혹은 강요를 했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돈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미래한국당의 행사가 대체로 다 자유한국당의 당사에서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할 수도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문제네요. 예. 자, 박장수 실장, 이 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예. 이렇게까지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상당히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제1당이 돼야겠다라는 강한 그 욕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은 특히 다른 어느 총선보다도 굉장히 여야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미래한국당을 만듦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에서 뭐 적게는 서너 석, 많게는 10석 이상을 더 갖고 오게 되면은 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되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은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쭉 해오신 분이 아니고 내후년에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왔고 또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그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다만 몇 석이라도 또는 10석이라도 비록 명분이 없고 많은 비난을 얻더라도 갖고 오는 게 그래서 일당이 되는 게 황교안 대표의 정치 생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정치적 그 앞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황교안 대표와 그 측근들이 특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미래한국당에서는 투표 용지에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가급적 앞 순위로 끌어올리는 게 이제 관건일 테고요. 일단 총선을 앞두고 미래한국당만으로 교섭단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 20명을 이제 모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성공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아 기자? 현 상황에서는 20명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문제는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컷오프를 당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못 나가느니 뭐 비례의원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장수 씨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어떻게든 그 황교안 대표가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우선 그 교섭단체를 만들면은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정당 투표에서 앞순위로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 정당 투표든 후보자 투표든 그 기호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의석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1번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2번은 자유한국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3번은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네.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더 깨질 거기 때문에 한 20석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이미 내려갔고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 미래한국당은 이 바른미래당보다는 앞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0석 남짓, 20석이 안 되더라도 19석, 18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 컷오프한 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해갖고 이 미래한국당을 바른미래당보다는 앞선 순위를 받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정당 기호는 미래한국당이 3번이면서도 실제로 정당 투표지에서는 두 번째로까지 거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마 황교안 대표와 이제 그 측근들의 목표일 겁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컷오프된 분이 미래한국당으로 좀 가달라고 순순히 갈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지금 13명이 있는데요. 예. 이분들 중에서도 내가 꼭 가야 되냐라는 그러니까 좀 반신반의하시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그 조훈현 의원이죠. 비례대표였던 조훈현 의원 혼자만 그 제명 방식을 통해서 한국당을 탈당하고 네. 미래한국당으로 들어갔고요. 한성교 대표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2명이 옮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3분 나머지 분들 중에 11분이죠. 나머지 11분 중에 얼마나 더 많은 분이 옮길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장수 씨,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현재 그 불출마 의원 선언한 의원 15명 중에서 어떻게든 그 황교안 대표가 설득을 해갖고 몇 명이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그쪽으로 가게 할 거고요. 그리고 컷오프한 의원들은 뭔가 이렇게 반대급부를 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네. 미래한국당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가령 그 컷오프 됐으니까 미래한국당으로 가면은 적정한 그 순위의 비례대표를 주겠다라는 메리트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컷오프된 의원으로서는 만약 미래한국당으로 가면은 그 미래한국당이 많은 득표를 하면은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갈 수가 있죠. 문제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어때 자유한국당에서 컷오프된 의원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데 네. 현재 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더군다나 오늘 그 조훈현 의원을 저렇게 제명까지 하면서 굉장히 극한 그 수단까지 쓰면서 그 미래한국당의 사무총장으로 보낸 걸 보면은 굉장히 앞으로 그 미래한국당의 그 순위, 정당 그 기호 순위를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민아 기자. 네. 이 자유한국당에 지금 영입 인사들이 있어요. 네. 자, 이분들은 비례대표 출마를 할 경우에 그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또 미래한국당으로 입당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게 된다면은 네. 영입 인재 중에 사실 뭐 지역구에 몇 명이나 가서 이제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영입하면 비례 좀 윗순위를 주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입하신 분들도 주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 어제 그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대표직 수락연설을 하면서 우리의 키워드는 뭐 젊음과 전문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 봐서는 그 영입 인재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하겠다고 입당해놓고 또 곧바로 탈당하고 다른 정당으로 가야 되는 그분들도 그러게요. 좀 이상한 장면이 네. 벌어지겠네요. 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지금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에 통합 움직임이 있고요. 네. 이쪽하고 이제 미래한국당하고 이제 정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관심입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 쪽,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4일에 이찬열 의원이 굉장히 손학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탈당을 먼저 선언하면서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김성식 의원 그리고 오늘 김관영 의원까지 지금 하루에 한 명씩 도민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른미래당은 계속적으로 좀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당권파 의원들이 그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10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표가 물러난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모두 다 탈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국민의당 출신으로 당선된 비례의원만 지금 13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의원이 탈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른미래당도 셀프 제명을 하는 의원총회를 뭐 10일 전후로 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박상우 실장. 예. 이 미래한국당하고요. 예. 지금 김명아 기자가 설명한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이쪽하고 어떤 현역 의원은 이제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이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예.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미래한국당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바른미래당은 어쨌든 깨지면서 의원수가 좀 더 줄어들 거고 물론 바른미래당이 대한신당이라든가 호남계 정당하고 다시 합치면 의원수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건 좀 한계는 있고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가진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거를 앞서를 못 당기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쵸.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 그거를 앞으로 당겨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결국은 의원 숫자로는 제3당, 선거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미래한국당이 몇 석이나 얻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굉장히 의석수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면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니까 득표율대로 갈 텐데,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가정으로서 예상해 본다면 어쨌든 미래한국당이 얻는 정당 득표는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정당 득표를 할 때보다는 낮을 겁니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개 이제까지 선거에서 한 30%에서 40% 사이에 득표율을 했거든요. 둘이 앞서서 하면서. 그럼 미래한국당은 맥시멈 30%, 만약 좀 낮아진다면 2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 명분도 없고 또 비례대표를 이렇게 선정한 후보들이 아마 좋은 사람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중간 정도 한 25% 득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이번 선거법에 의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 17석은 순수하게 정당 득표로 그냥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25% 넣는다고 하면은 그중에 한 4석, 5석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럼 나머지 30석을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이제 군소정당들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아무튼 보면은 대략 적게는 한 8석에서 한 10석 정도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25% 네. 정도 얻으면.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한 15석에서 17석 내외 정도까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못 얻습니다. 그렇죠. 맥시멈 한 7, 8석? 예. 7석 정도밖에 못 얻으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한 적게는 7석 정도에서 많게는 한 10석 정도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른바 보수 야권 전체 의석을 합치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7석밖에 못 얻는 대신에 그 의석들은 정의당이라든가 또 다른 정당들이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포션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참 이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는지가 참 매일 뉴스입니다. 정치면의 중요한 뉴스인데 김민아 기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 대표의 출마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 공천관리위원회는 매주 3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가 있었고 이제 내일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제 회의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해서 금요일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종로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안에서도 좀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금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지키기 위한 공천관리위원들이 있다. 종로 출마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예. 또 같이 나오는 게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종로로 가야 된다. 뭐 다른 뭐 홍정욱 전 의원이 종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내부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방금 전에 그 유승민 의원이 있는 새로운 보수당 대변인은 또 개인 SNS에 글을 올려서 유승민 의원이 종로에 나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종로를 황 대표가 피하는 종로를 서로 가지려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황 대표는 아무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뭐 당연히 뭐 종로 이미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거는 황교안 대표가 잘못한 거고 그건 이제 배포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고를 거냐라고 제 개인적인 예측을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결국 종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거는 본인이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가지 않으면 사실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별로 없어요. 다른데 용산이 지금 그 대체지로 나오고 있는데 용산은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험지가 아니죠. 예, 험지가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마포는 황교안 대표가 옛날에 살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살았었는데 거기도 뭐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근데 종로를 안 나가는 순간 황교안 대표는 만약에 그 4월 총선에서 설령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그 정치적 그 승부를 걸지 않고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당 지지 기반이 이렇게 강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당 지지 기반이 강한 정치인이면 비록 여론과 그 배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 당에서 미뤄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 종로와 같은 중요한 이 선택의 순간에 여론과 다른 결정을 황 대표가 했을 때 당에서 과연 그 총선 이후에 그런 황 대표를 믿어주겠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종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이제 이른바 보수통합입니다. 네.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네, 오늘 출범했고요. 공동위원장으로 총 5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있고요. 정병국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있고 네. 이현주 의원, 장기표 전 의원, 장기표 그리고 박형준 통합신당 준비위원장까지 이렇게 같이 5명이 공동위원장에 앉게 됐고요. 네. 그리고 준비위원도 각 정당에서 1명씩 같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1명 또는 2명씩 같이 들어가게 돼서 지금 이렇게 진용은 갖췄는데요. 사실 이렇게 갖춰진 마당에도 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병국 의원이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았다고 발표는 됐는데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는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또 밝히고 나서서 네. 그러니까 협통위에서 이어진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갈 길이 아직도 좀 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삼 실장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통합이 잘 될까요? 지금은 어쨌든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실은 공천 지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걸림돌이 될 텐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과연 쉬울까? 명분은 물론 이제 보수 통합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어쨌든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된 보수야당하고 일당 싸움 어디가 유리할까요? 굉장히 박빙의 싸움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저는 야당 쪽이 네. 조금 더 유리한 상태에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정부 여당에 그렇게 유리한 현안이 아니고 그렇죠. 또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굉장히 높고 한 10% 이상 높은 거가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50% 밑에서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닥 민심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정부의 정책 또 여당의 활동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지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튼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 그리고 집권한 쪽이 쉽지는 않은 게 선거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찬수 논술위원 실장, 김민아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 모아 총선에서 승리해서 선거법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미래한국당 선거 업무를 지원할 인턴 직원을 모집하겠다 이런 공고가 떠 있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법은 정당의 정의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가요?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인가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선거법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번 선거제도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자유한국당이 다시 바꾼다고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이른바 보수 정당이 불완전한 선거법의 틈새를 비집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 투표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표의 이런 몰상식한 요청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우리 유권자 수준이 그 정도로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라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런 염치와 상식과 금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